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장롱도 식탁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까지 사라진 그 순간에야 알았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40년 내 인생을 밀어내고 있었다. 엄마, 잠깐만 도와주면 돼.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한 말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평생 아들을 믿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했고 질문 대신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나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리 없다고. 하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얼굴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문을 여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낯선 정적이 먼저 맞았습니다. 집안이 비어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소파가 없었습니다. 식탁도 사라졌지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자리엔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텅 빈 벽을 보니 누가 내 시간을 통째로 떼어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72이 되었어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듯 장만한 집이지요. 그때는 집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발밑에서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 봉투였어요. 받는 사람은 제 이름인데 문장 속에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채권자, 담보, 경매 같은 단어들입니다. 읽어도 뜻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저는 잠시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물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누가 급히 물만 마시고 간 것처럼요. 서랍을 열어보니 숟가락과 젓가락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겨울 이불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리해서 가져간 흔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조용히 빠르게요. 그때야 저는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 민수가 했던 말을요.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요. 그 다정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까지만 집 좀 비워주면 안 돼? 왜 민수야? 무슨 일이니? 잠깐만요. 진짜 잠깐. 정리할 게 있어요. 아들은 잠깐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아들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자리 잡았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밤 늦게도 울렸어요. 아들은 숨을 고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대출만 조금 돌리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제가 뭘 알아야 할지 물으면 아들은 늘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짧았지요. 바쁜 척도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일은 그냥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 손가락 하나만 삐끗해도 피가 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조심하게 되지요. 결혼하고서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재료를 떼러 나갔고 손이 얼어도 손님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 학원비,
등록금, 군대 면회비까지 가계부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옆에는 늘 민수라고 적었지요. 그 이름을 적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결혼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기쁜데도 눈물이 나더군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이제 민수도 제 삶을 살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을 보고 말했지요. 요즘은 제 얼굴을 지나 다른 곳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끝이 빨라지고 설명이 짧아졌어요. 대신 서류가 늘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도 있었지요. 엄마, 그냥 담보로만 잠깐 쓰는 거야. 명의는 그대로야. 엄마 손해보는 거 없어. 그래도 엄마가 직접 읽어볼까? 엄마, 그거 어려워. 내가 다 체크했어. 그날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도 글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길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펜을 건네며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렀지요. 저는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정리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에 다시 서서 봉투를 들었습니다. 집안의 빈자리들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예의 있게요. 민수야. 엄마야.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연락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지요. 저는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손끝이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집이 곧 제게서 완전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입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히 접어 식탁이 있던 자리 바닥에 놓았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에 혼자 서서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잠깐만 도와주면 돼. 등기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고도 저는 한참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던 자리 바닥은 유난히 희게 드러나 있었지요. 먼지 모양이 네모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네모난 빈칸이 마치 제 마음 한쪽이 도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마룻바닥이 얇게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은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지요. 민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을 훑어봤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듯 곧바로 봉투 쪽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빨리 끝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제가 봉투를 들어보이자 민수의 어깨가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라갔지요. 숨을 한번 삼키고 민수는 말을 고르듯 입술을 눌렀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놀라지 말라는 말이 제일 놀라워. 그냥 일이 좀 꼬였어. 꼬였다는 게 경매가 넘어갔다는 거니? 민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졌지요. 저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숨겼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대출이 연장될 줄 알았어. 담보로만 잠깐 쓴다며. 잠깐이었어. 진짜로. 그런데 왜 집이 비었니? 누가 가져갔니? 민수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거기 답이 적혀 있는 것처럼요. 정리 좀 했어.
어차피 이사해야 하니까. 그 말이 제 속을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이 없었지요. 어차피라니. 여긴 내 집이야. 엄마 지금은 아니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이 막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아니다라는 말로 들렸지요. 지금은 아니라고? 무슨 소리니, 민수야? 명의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다고? 엄마 명의에서 내 명의로. 언제? 몇 달 전에.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그 말로 엄마 도장을 받아갔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는 두 손으로 제스처를 하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큰 소리 내지 말고. 이웃들 듣는다.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소파가 없어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위로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자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끝낼 일이니? 부동산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나는 몰라.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잖니. 말하면 엄마 걱정할까봐. 걱정은 했어. 그런데 걱정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됐잖아.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직접 제대로 본 게 오랜만이었지요. 며느리는 손주 손을 잡고 들어오다가 집이 텅 빈 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놀란 게 아니라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리됐네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제 쪽을 슬쩍 보고는 다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짓이 아프더군요. 아이도 분위기를 아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얘야, 이 집에서 왜 물건들이 사라졌니? 며느리는 민수 쪽을 한번 보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정리할 때잖아요. 정리? 뭘 정리해? 어차피 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말이 마치 법원에서 나온 사람처럼 들렸지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너희가 내게 법적으로 한 번이라도 설명했니? 도연 아빠가 다 말씀드렸을 줄 알았는데요. 며느리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담담함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민수는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도 힘들어. 우리도 지금 살기 바빠. 힘든 건 나도 힘들어. 제가 말하자 며느리 혜진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집이 있으셨잖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있으셨잖아요 라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선언이었지요. 있었다. 내가 평생 벌어서 만든 집이다. 그래서요? 며느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고요.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어차피 도연 아빠가 외동이에요. 결국 도연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듯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며느리의 말을 인정하는 침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언제 할 거니? 내 집이 내 것이 아닌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니? 엄마, 나도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는 건 나야. 나는 지금 발 디딜 땅이 없어.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얇은 파일이었어요.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 돼요.
뭘 보니? 거주 이전 관련해서요. 임시로 지낼 곳은 지자체 지원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말이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은 성급기였지요. 이 집에 머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먼저 움직였어요. 나는 너희가 정해준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감정적이라고요. 평생 감정을 접고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잔인했지요. 저는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빈 주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박아줬던 선반자리, 제가 칼집을 내며 썰던 도마자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음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왜 이렇게 됐니? 대출이 막혀서 급했어. 급하면 엄마를 먼저 팔아도 되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 잠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요. 자기 자신인지 저인지 아니면 상황인지요. 엄마도 좀 이해해줘. 내가 너를 이해한 게 몇십 년인데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해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그 말이 제 뺨을 한 대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말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지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민수는 제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안에 여기 정리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민수와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금방. 괜찮아. 저는 주방 한켠에 놓여있던 물컵 하나를 들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립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일지도 누군가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지요. 그 작은 자국이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기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보였지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속에서 저는 채무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려면 아들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집을 비우는 순간 그 다음은 제 삶 전체를 비우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요.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이 희게 밝아오는데도 제 마음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만 아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익숙한 일을 먼저 해야 숨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수라는 이름 옆에 다른 말을 적었습니다. 의심.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금방 차가워지더군요. 난방을 올려도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온도보다 마음을 먼저 식히는 것 같았지요. 아들 민수가 말한 이번 주 안에 정리라는 문장은 벽에 붙은 낙서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또다시 등기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종이가 더 두꺼웠습니다. 손끝이 먼저 알아챘지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요. 거실 바닥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자 캐피탈이라는 회사 이름, 그리고 낯설고 딱딱한 숫자들. 한 글자씩 읽어도 문장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느 부분에서 숨이 멎는지 알겠더군요. 점유 이전 요청, 명도. 그 말이 제게는 나가라로 들렸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로 들렸지요. 저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렀습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으면 사실이 사라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옆에 그 종이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문제는 종이를 정리해도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공손하게요. 민수야, 엄마야, 경매 서류가 또 왔다. 무슨 일이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 답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없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간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을 놓고 웃고 또 도장을 찍었지요. 그게 이렇게 조용한 벌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늘 지나치기만 했던 건물인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복지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더 망설이면 제 인생이 정말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뭐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잠겼어요. 도움이란 말을 오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는 순간이 제게는 답처럼 느껴졌지요. 법률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작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법률 상담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차분했지요. 저는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어렵더군요. 아들이 잘못했다. 며느리가 냉정했다. 그런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왜 도장을 찍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지요. 어르신, 계약서나 위임장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명예 이전은 어떤 경위로 하셨나요? 세금 문제라고 아들이. 저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싫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나 강요,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은 해봐야 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묻자 상담사는 제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동정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려는 눈빛이라서 더 아팠지요. 우선 거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이나
임시 거처 연결 가능성을 알아볼게요. 거처?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집이 있는데 거처를 구해야 한다니요. 살면서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추운 날이었어요. 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게 또렷해졌지요. 아들이 저를 엄마로 부르던 목소리와 서류 속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이 겹쳐졌습니다. 서류 속에 저는 채무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이 뼈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고 서두르는 톤이었어요. 엄마, 왜 복지관까지 가? 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말하자 민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느껴졌지요. 엄마, 나도 지금 정신없어. 나도 살기 힘들어. 너는 내가 힘든 얘기를 나한테 했니? 했잖아, 어렵다고. 어렵다는 말만 했지. 엄마 집을 걸고 있다는 말은 안 했잖니.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라고. 이미 된 걸. 이미 된 걸. 그 말이 제 마음을 확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가움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지요. 그 차가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요.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내겐 그냥 당연했니?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민수도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둘은 같은 편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좋다. 감정 말고 사실로 하자. 내 명의에서 내 명의로 넘어간 서류. 그때 엄마한테 다 설명했니? 설명했어. 아니, 너는 어려워서 엄마는 모르셔도 된다고 했지. 민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다만 너를 믿었을 뿐이다. 엄마, 내가 내 인생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계부가 아닌 노트를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로 기억나는 일을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지요. 민수가 세금이라고 말한 날, 도장을 찍으러 간 날, 서류를 받았던 날, 전화가 끊겼던 횟수까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록뿐이었습니다. 기록은 제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마치 공지사항 같았지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전 십시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퇴거 통보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똑같이 짧고 정중하게요. 알겠다. 대신 서류 원본을 가져와라. 내가 확인하겠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처리된 거라 확인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엄마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서야 했지요. 창문 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아직도 네모난 빈칸 그대로였어요. 그 빈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나로 남는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라고 해봐야 이미 대부분 비어있던 공간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지요. 서랍을 열었다 닫고 문틀을 한 번 더 쓸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거의 없으니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느린 손놀림 사이로 마음만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정확히 10시에 들렸습니다. 3번. 규칙적인 간격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두드림이었지만 제겐 통보처럼 들렸지요. 문을 열자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박스 몇 개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손주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서성이다가 제 눈을 잠깐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비켜섰습니다. 말없이 길을 내주는 게 지금은 더 단단한 태도라고 느꼈거든요.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바닥에 네모난 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직 소파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 자국 위에 박스를 내려놓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배려가 아니라 계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혜진의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서류는 가져왔니? 혜진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얇은 파일이었고 종이는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여러 번 거친 뒤 최종본만 남긴 것처럼요. 여기 다 있어요. 원본이니? 사본이에요. 원본은 금융사에.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말은 선택권도 없다는 말과 비슷했지요. 민수가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건 절차야. 괜히 더 복잡하게 하지 말자. 복잡하게 한 건 내가 아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감정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저는 파일을 열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번엔 읽으려 애썼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날짜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민수는 제 손놀림을 보며 초조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봐도 달라질 건 없어. 달라질 게 없어도 나는 알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더 내달라고 할 때, 군대 면회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항상 끝에 나오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표정이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지.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말하기 전에 사람으로 먼저 말해라. 제가 말을 자르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보던 마지막 햇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혜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임시로 지낼 곳은 알아보고 있어요. 임시라는 말은 언제든 내칠 수 있다는 말이구나.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지요. 저는 박스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제 옷 몇 벌과 오래된 스웨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니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비누, 오래된 겨울의 냄새요. 그 냄새가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내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계부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혜진의 눈이 그쪽으로 잠깐 갔습니다. 그 눈길이 신경 쓰였지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건 돈의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의 증거였으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질문이 마치 제가 과한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건 내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나 혼자 정리할 거다. 어디서? 그건 내가 정한다. 혜진이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확신 말입니다. 짐을 들고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들, 벽에 남은 못자국, 바닥에 네모난 흔적.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기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서류 원본, 다음엔 꼭 가져와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약속인지 시간 벌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내려앉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또렷했지요. 그날 저는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소리. 하지만 누웠을 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만의 밤이었거든요. 잠들기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대사 하나, 표정 하나, 침묵 하나까지요. 기록은 저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내가 느낀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사람이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 아들이 숨긴 숫자들일까? 며느리가 말하지 않은 조건들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서류일까? 임시 거처의 첫 아침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커튼. 창밖으로는 큰 길소리가 멀리서 웅웅 울렸지요. 저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숨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집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아직 살아있더군요. 살아있다는 건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움직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리듬을 찾는 순간 같았어요.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래도 오늘은 온다는 말처럼 느껴졌지요. 오전에는 복지관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두 권이 제게는 신분증 같았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밀어냈는지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지요.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본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시는 건 집만이 아니죠. 네. 저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가족이라는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감정을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편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울리다 끊겼지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도 힘들어.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숨긴 건 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제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너희가 힘들지라고 먼저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제 입에 올리는 순간 제가 또다시 제 인생을 내려놓을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민수가 원본 서류를 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고 얼굴은 더 초췌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임시거처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지요. 사람이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도 최소한 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불편함이지요. 민수야, 나한테 한 가지는 말해라. 뭐? 처음부터 이 집을 넘길 생각이었니? 민수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제게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아니었어. 그럼 언제부터였니? 상황이 그렇게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로 사람을 밀어내지 마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종이 사이에 제가 찍었던 도장 자국들이 보였지요. 그 도장들이 한때는 가족이었고 지금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민수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생활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지자체 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했고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글쓰기 모임에서 제 차례가 왔을 때 목이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엄마로만 살다가 제 이름을 다시 찾는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큰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길을 똑바로 걸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진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제 일기는 눈물이 아니라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은 감정을 정리해 주었고 정리는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만 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복지관 상담사와 함께하자. 그 한 줄은 제 인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니까라는 말로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사랑과 신뢰는 필요하지만 존엄은 더 필요하니까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작은 방 하나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신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버렸던 시간이 나를 무너뜨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삶이 비어 있는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이 생긴 삶이라는 것을요.